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또 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9% 상승한 24,504.8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6% 높은 2,664.1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하락해 6,862.32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휘발유와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6년 내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도 0.4% 상승이었습니다. 11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3.1% 상승하면서 약 6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5% 떨어진 $57 1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영국 국회를 지나는 포티스 송유관 균열에 따른 복구를 위해 수주간 폐쇄한다는 소식 등에 따라 최근 상승세를 탔던 유가가 차익 실현 등으로 일시 조정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값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6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0.4% 하락한 $1,241 7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 27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11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6년 만에 최고치 상승을 보인 것은 호재였고 여기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것이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밀렸는데요. 업종별로는 통신업종이 2.8% 가장 크게 올랐고 금융업종도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어제 양지수가 모두 좀 내렸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코스피 시장에서 벌써 외국인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2,460선에 턱걸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정부가 14일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약세를 이끄는 원인이 됐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3박 4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진행되죠. 국빈 방문인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기대감과는 달리 전일 중국 관련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중국 관련주의 하락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또 향후의 주가 전망까지 함께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 내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감을 키웠던, 그리고 오히려 좀 실망감을 키웠던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 마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시장 내 기대를 상당 부분 많이 가졌었죠. 실질적으로 지난 G20 정상회담 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는 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정식 공식 발표가 있은 이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상 그 기대감이 일으켜져 왔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서서히 좀 점진적인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러면서 사실상 이번 13일에서 16일 사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어찌 보면 시장은 중국 이제 그 사드 보복과 관련된 이제 완전 마무리 내지는 종식 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대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실질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조금은 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반대 입장을 좀 단호한 입장에서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어제 이야기가 됐었던 한중 정상회담 개최 후에 공식적인 기자회견 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결국은 사드 갈등의 해소는 조금은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실망감이 시장 내에 크게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월요일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기대가 너무 크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바이오 헬스케어와 비슷한 양상으로도 왠지 중국 관련주들의 양상이 전개되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뚜껑을 벗겨보니까 그 기대감에 못 미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정책들이 시장 내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사실상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해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어쩌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의 열풍과도 조금 좀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실질적인 어떤 실질적인 숫자라든지 어떤 그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근원이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기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좀 미진한 부족한 면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그마한 뉴스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어제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던 한국 화장품, 화장품주들이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의 9%에 가까운 하락, 아모레퍼시픽은 4%가 넘는 하락, 파라다이스랄지, 하나투어, 호텔신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M 등 주가의 동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물론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내 여행사들 내년 1월부터 한국행 단체 여행 상품을 본격 판매할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 유커 관광객들의 어떤 그 한국 내 그 관광 유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과연
중국 관광객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유입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조금 좀 힌트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면서요. 전체적으로는요. 우리 시장은 분명합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중국의 입장은 사드 관련해서 조금 좀 단호한 입장이다라는 거. 특히나 지지난주였죠. 2주 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조금은 더 이런 사드 반대와 관련된 입장의 어떤 그 단호한 입장이 조금은 더 강력하게 지금 이제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우리 정치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 조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 이번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의 중국 방문 경제사절단 한 220여 개 회사들이 이번에 중국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과가 되겠죠. 이 성과, 표면적인 성과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좀 가지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환경 보존과 관련해서 주요국들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종 선언이 잇따르고 있지요. 여기에 중국마저도 2025년까지 화석 연료 자동차의 생산을 전기차로 변환시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전망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업종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테마군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그리고 점진적인 관심의 확산을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꼭 좀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근 찔끔찔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아차도 그렇고요,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나 전기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꾸물꾸물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내 테마군들의 복합체 내지는 교집합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단 앞서서 최원장 앵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일단 친환경 소위 말하는 환경 보존이라는 부분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친환경 부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과도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 2025년, 2020년,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의 지역 내 판매를 중단하겠다. 금지시키겠다라는 그런 의회 통과가 되었다는 법안의 통과 속속들이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를 했죠. 중국 원래는 2030년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5년여 앞당기면서 2025년 이후에는 화석 연료 자동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겠다. 그리고 1차적으로 베이징 도시 내에서는 2020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정부의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환경 오염의 실태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해소 과정 속에서 정부 차원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시장 확대 목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양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정부 지시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단종을 추진한다. 그리고 2025년까지 새로운 전기 자동차 700만 대를 생산해서 국내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 시장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소위 말하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석연료 자동차의 대표주인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의 점유율을 20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신차 기준으로 해서 절반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유로존이 물론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이런 친환경과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중국과 인도라는 신흥국들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불과 10몇 년 사이에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확산이 되고 공급이 확산이 되고 이러면 원유 수요 자체가 800만 배럴 이상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국제 유가의 하락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자동차, 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판매 중단 내지는 생산 중단이 서서히, 그리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우리 실물 경기 내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명심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내 변화, 바이오와 헬스케어만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실물 시장 내, 실물 경기 내 가장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상황 변화, 지각 변동,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연료와 관련된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행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테마군들의 형성 가능성.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 관심의 폭을 정말 넓혀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급등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변화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테마군들이,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이 부분을 분명히 따져보시면서 나의 투자 의사결정 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 포트에 한 종목씩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슈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잇따라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마인드로 장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표님?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밤 미국의 다우종합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조금 좀 하락을 한, 소폭 한 0.3% 내려가 되겠습니다만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 그리고 세제 개편안의 변화. 근데 세제 개편안이 진행이 된다라면 S&P 500 내지는 어쩌면 다우종합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크게 기대를 받는 부분은 나스닥 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나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하락했을까? 이 부분 명확합니다. FOMC에서 통화정책, 소위 말하는 긴축과 관련된 통화정책 발표 하루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내일 새벽 4시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이제 FOMC 결과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내일 저녁 한 9시 45분에서 한 10시 그 사이에 유로존에서의 통화정책 관련된 그 회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두 가지 모두 긴축 방향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긴축과 관련되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긴축과 관련되면 조금은 더 가치주들,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은 좀 편안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적으로 관심이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찰실한, 일단은 좀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시장 내에 나섰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은 지금 현재 FOMC의 결과 발표와 유로존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결과 발표에 주목 내지는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라면 나스닥 시장과 다우종합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올해 1년 연간 누적 수익률은 한 28%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PER을 비교를 해보면요, 나스닥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다우종합지수의 평균 시장 PER은 약 한 26배, 27배 정도. 하지만 나스닥의 평균 PER은 53배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그만큼 고평가 내지는 PER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항상 통화 정책을 앞두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요, 오늘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PER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시장 내 매수, 매도의 어떤 수급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좀 생각해 두시면서요. 일단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될 때까지는 어찌 보면 IT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변동성의 가능성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요, 내일 그 통화 정책의 발표 이후에는 시장 빠른 속도의 안도 랠리 아니면 안도감, 안정화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시장 내에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안도감이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시장 다시금 방향성을 찾아갈 텐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PER이 높은 종목의 변동성은 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아울러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5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흥행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소위 말하는 ICT 기반의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5G 상용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그런 어떤 그 목표도 있고요. 자율주행의 어떤 그 실험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AR과 VR, 소위 말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전시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장에 가보지 않고도 실질적인 경기장에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VR, AR의 시연장을 지금 이미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G 통신 장비 그리고 자율주행, AR, VR,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르게 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환점으로 어찌 보면 글로벌 ICT 테마 형성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으며, 여기에 가장 크게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내 포진이 되어 있는 테마주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 핵심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글로벌 통화 정책 긴축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행보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강구드린 바와 같이 PER이 높은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지금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세제 개편하는 이슈는 계속해서 뉴스플로우 모멘텀으로 시장 내에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내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오늘 또다시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아직 끝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IT 업황, 기술주들의 반등 이런 부분들 일단 FOMC 회의 결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함께요. 전체적인 오늘 투자 전략 일단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쪽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요. 투자 전략 마련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향후 투자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여쭤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한 이후로 첫 업무 지시가 바로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어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결국은 일자리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였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과학기술 ICT를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를 26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계에 많이 있는 건설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185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는데 임금 지불 체계가 항상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대금을 입금을 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 체불이나 삭감을 막는 이런 가장 큰 틀의 이런 이슈를 나타났던 것 같고요. 우선은 또 일자리 행정 통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산업 분류를 조금 확대하면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좀 파악하는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중장년층 그리고 신규 졸업자의 그런 취업이나 직장 이동의 통계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만들기 위한 통계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주목구구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 준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이런 기반을 한 이런 4차 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2022년까지 과학기술이나 ICT 일자리를 26만 개 이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 및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사업화나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겠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5,099억 원을 돈을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크게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건설 산업의 임금 지불 체계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인 어떻게 보면 건설 산업도 일자리 여건이 계속해서 개선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던 건데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타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혹시나 체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후 구제를 해주는 임금 지급 보증 제도도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안정화를 추구해 준다라고 이런 얘기가 어제 많이 오갔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슈 분석 통해서 향후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투자를 가져가야 하는지 포인트를 잡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이슈 좀 보겠습니다. 24년 동안 매년 흑자를 내고 꼬박꼬박 주주에게 배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관심 밖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있는지 좀 함께 봐주십시오.
자, 우선 뭐 그렇습니다. 어제 뭐 좀 나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하고 주가에 뭐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이런 군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실제적으로 커버가 되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가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극히 한정적인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커버를 안 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커버를 안 하는 종목 중에서도 실제로 93년 이후부터 24년간 매년 흑자를 냈고 주주들에게도 매년 꼬박꼬박 이런 배당을 주는 이런 강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하더라라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IMF 뭐 외환위기나 뭐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불황에도 이익을 내고 배당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이런 회사 알짜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재벌 기업처럼 덩치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우물을 파는 이런 장인 정신으로 좋은 제품을 많이 나타내는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좀 연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즉 우리가 의식주 업체들 우리가 뭐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무조건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의식주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식품제약 그리고 제약 의류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칠성 사이다로 유명한 롯데 칠성 같은 경우 이런 그리고 또 신형 와코르 그리고 BYC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네이 업체 같은 이런 것도 대표적인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뭐 의식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경기에 덜 민감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안방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으로 롱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 기업 중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한눈을 안 팔고 어떻게 보면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을 열심히 파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양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라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건데 뭐 강남 제비스코라고 건설화학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제비포 페인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는 1952년 창립 이후에 우직하게 계속해서 페인트 한 부분만 계속해서 매진해 오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 왔고 또 경론 같은 경우도 농협 부분에서 수입 제품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상품을 안방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또 시총이 아직은 좀 1,000억 원이 안 되는 기업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회사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강남 제비스코 그리고 한국주철광, 경농, 시정와코르, 고려제강 그리고 한국내화 그리고 한국석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그런 시장 가치의 뭐 이제 성장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배당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1.5%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2% 정도 많아봤자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그 회사의 일부의 그런 어떤 주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는 될 수 있다. 물론 시장의 급등락이나 이런 것을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회사의 조금 단점이 뭐냐면 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재미는 별로 없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거래를 놓고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신드롬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가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면서 조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이 같이 맞물리는 거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가 국한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국내 규제의 움직임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의 폭등세는 조금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 이것은 어떻게 뭐 통화로 인정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통화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지만 실제적으로 급등락이 좀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희소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될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이런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이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뭐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은 좀 많이 불확실한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뭐 정말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꼭꼭 이거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예전은 그냥 튤립 버블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흐름도 나타났던 걸로 우리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좀 물음표를 많이 찍어주는 게 아직은 사실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장 개장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는 가장 큰 두 개 이벤트가 있습니다. FMC하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그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내일 아침에 FMC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도 내일 목요일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이제는 이 두 개가 내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뭐 계속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선은 시장은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목요일이 지난 다음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식의 이런 이슈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배당 관련주 같은 이런 주식에 좀 더 안정성이 훨씬 더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는 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그런 예상 컨센서스가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과 함께 이슈 보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선지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지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어제 저희는 323 지수들 지지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까지 324 지수 지지했던 아이들이 약 수익 구간에 놓여 있다가 한번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다시 323 지수 지지력에 배팅이 들어갔고요. 오늘은 325 지수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324 중반 지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325 지수가 넘어가서 시작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선 325 지수 정착에 대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네모 박스 이 정도 바운더리에서 시가가 시작돼서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예상 지지력대 324.40대, 그다음에 예상 저항대 325.60, 40부터 60까지는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내외의 바운더리 형성이기 때문에 이 구간 밖에서 시작이 된다면 걔네들이 그 저항을 받고 추세를 더 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예상하는 지지력과 저항 안에서 시작이 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싸우다가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FOMC도 앞두고 있지만 그거는 해외 선물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선물 시장은 오늘 324.40부터 325.60까지의 보합 대응에 거기서 벗어난 그림들을 추세 추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해외 선물 시장 대응에서도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해외 시장은? 네. 예. 우선은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94.20 저항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94.20을 정확히 확인을 한 모습으로 약간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 저희가 변곡을 다 잡아낸 이후에 보합 구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보합 구간 형성한지를 보는 게 저희의 주력이었고요. 그게 거의 한 2, 3주 동안 이렇게 흘러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 설정해 놓는다면 그거의 최상단부를 어제 확인했기 때문에 시기도 FOMC 결정 전까지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달러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기축에 대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지금 테이퍼링 이후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균형을 위한 금리 인상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이후에 2016년처럼 지수와 위험자산의 랠리가 다시 펼쳐진지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유로 달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810대 부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맞고 매도를 쳤던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맞고 매도를 쳤던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 경직에 어제 말씀드렸던 1.17250대 지지력에서 매도가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작은 반등 이후에 혼조 양세로 FOMC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은 예상 지지력대 1.1720,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7980 자리를 저항으로 둘 거고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FOMC 이후에 2016년 초반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했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멈추고 다시들 재반등하는지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FOMC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가 하방을 추가적으로 잘 낮추지 못하는 그림으로 반등 여력들 준비하고 있는 그림들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가정이지만 FOMC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끝난다면 그 이후에도 하방을 추가적으로 깨지 않는다면 걔네들은 반등 여력 앞으로는 노려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58.20에 58.50까지 저희가 저항을 맞고 어제 50대를 추가적으로 높이지 않고 지표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아래 하단부들 57.70대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다시 57.20대까지 추가적으로 오늘은 57.60부터 80을 맞고 추가적인 매도 관점 56불 중반을 깨는 걸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표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지지력의 추세는 깬 상태고 4일 동안 연승 상승하던 구간들 하루 만에 절반 이하로 물량들을 쏟아낸 모습이고요. 지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림은 57.80 저항에 예상 지지력도 56.40까지의 여력을 두고 오늘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이 구간에서 매수의 매도 그 다음에 저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그림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 경직성에서 좋은 그림들 지지력을 맞고 멈춘 모습입니다. 어제 이 구간이 약간 깨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합 형태 가능성 높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마이크를 마지막에 잠깐 잡아서 회원님들 체크를 해드린 게 이 구간이었거든요. 새벽 2시입니다. 자, 4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매수 전략의 상단부까지 다시 다 되돌린 모습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골드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안전자산의 강화, 비트코인의 활성화, 모든 게 골드엔트는 악재이지만 이제 하방 여력을 그만두고 보합을 뛸 수 있는 여력들을 여전히 볼 수 있는지고요. 그거는 달러 금리 인상한 이후에도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는 줄어들 거지만 여전히 위험자산의 투자와 그 다음에 소외됐던 안전자산 중에서의 골드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1238.0 아직은 여전히 어제 저가 최하단부까지 추가적인 가능성을 두고 대비해야 하는 지지력과 그 다음에 1261.0 얘네들이 지지력을 통해서 1243.0 지수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텨준다면 그 목표치는 1261.0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FMC 내일 새벽이죠. 오늘 자정이 지나고 새벽에 FMC가 나오고 나서 그게 결과치에 의한 움직임들에서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저가 매수세 유입들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하방 경직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아시아 유럽장은 보합 구간에서 눌림 매수에 저가 눌림 매수들 유효하겠다. 차익 매물들에 대한 테스트죠. 어차피 금리 인상이 될 거다 시장 가정 두고 있고 그 이후의 경제 전망이나 앞으로의 횟수 그다음에 가능성에 대한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눌림 매수의 아시아 유럽장 전략들도 차익 매물의 실현들도 가능하겠다. 선물은 매도를 먼저 치고 매수로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도 청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차익을 실현하는 되돌림 효과를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금값은 6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는데요. 내일 있을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대응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지 또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선물 시황 전략 들어봤고요.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번호고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아침도 든든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내륙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며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약한 편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강한 추위는 모레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해상으로는 눈구름대가 남아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전남, 제주도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때가 있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오후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맑겠습니다. 영남 대부분 지방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